반갑습니다. 모든 낙찰자들이 행복한 1% 기부에 동참하기를 희망하는 경매 채널 김도현입니다. 이번 시간은 유치권 결련성에 대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유치권의 어떤 성립 요건에 대해서 제가 한 것 같은데 그 다음 이어서 결련성,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동산에 대해서 거기에 관해서 발생한 어떤 채권. 자, 이 관해서, 부동산에 관해서라는 것이 이제 결련성인데, 자, 무엇을 결련성으로 인정해 줄 것인지, 아닌지, 여기에 대한 판단은 굉장히 엄격하고 또 중요합니다. 자, 이 결련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처음에 접하면 왜 저렇게 까다롭게 아주 그 구분을 엄격하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이해가 잘 안 가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이 경매의 사건 안에는 이해관계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채권자, 채무자, 뭐 소유자, 점유자, 그리고 또 낙찰자, 그리고 여기에 개입해서 이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개입해야 되는 법원. 자, 이 어떤 이해 당사자 또는 관계자, 이 사람들의 관계에 있어서 무언가 하나를 결정하거나 선택해야 되면 그 선택에 이익을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그 손실을 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원리로 이것을 해석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것인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어떤 민법의 어떤 그 원리, 뭐 정의, 형평, 뭐 사회적 타당성, 신의치, 뭐 이런 것들을 잘 적용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자, 이런 걸 결정할 때 채권자에게도 손해가 가서는 안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유치권자에게도 어떤 손실이나 피해가 가서는 안 되는, 모두에게 가장 공정한 어떤 그런 결과를 선택해야 됩니다. 따라서 무엇을 부동산에 관한 어떤 그 지출로 결련성을 인정해 줄 것인가, 또 안 해줄 것인가, 이 결정이 유치권이 성립한다고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결정입니다. 따라서 결련성에 대한 판단은 중요하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수업을 합니다. 자, 결련이란 단어 자체. 자, 이 결련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네이버에 치면 바로 나옵니다. 결련성 치면 나옵니다. 결련이라는 단어 자체는 서로 관계가 되어 있다. 그것을 가르친다. 즉, 관계가 있냐? 그것과 관계가 있냐라는 단어 뜻입니다. 자, 따라서, 자, 결련성이란 유치권의 성립 요건은 유치 대상이 된 물건 그 자체에만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것. 즉, 그 물건 자체와 관련됐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유치권이란 채권을 가진 사람이 대금을 받기 위해 채권이 회수될 때까지 직접 이 관련된 물품을 점유하는 것을 말한다. 이 물건에 직접적으로 어떤 투입된 자금, 노력,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유치권이라고 주장할 수 있고, 그 관계된 것을 결련성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물건에 별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뭔가 채권 관계가 됐는데 그 이후로 물건을 점유하고 유치권을 주장하면 당연히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겠죠. 따라서 그런 것들은 결련성이 없다라고 판단하고, 이 물건과 굉장히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어떤 지출, 채권 관계 때문에 점유하고 유치권을 주장한다면 그것은 그 유치권자의 당연한 어떤 권리이기 때문에 인정해 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련성이 있다 없다의 판단은 굉장히 까다롭고 엄격하게 하고 있다. 자,
부동산에 그러면 결연이 있다. 우리는 이제 부동산 경매를 공부하기 때문에 이 유치권을 가지고 계속 경매 물건에 적용하는, 사고하는 그런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이 부동산에, 그렇다면 부동산에 결연성이 있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자, 크게 이 세 가지입니다. 공사비용, 물건을 직접 만들었다라는 것, 그 물건에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것 중에 가장 많은 경우의 수고, 가장 현장에도 많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또 이야기 가장 쉬운 것이 어떻게 보면 이 공사비용입니다. 부동산을 만들었습니다. 이 부동산을, 자, 어떤 이런 부동산이 있다면, 자, 이 땅이 있고, 이 부동산을 직접적으로 만든 어떤 재료, 그리고 노력이 있었겠죠. 어떤 재료와 노력으로 직접적으로 이것을 가져와서 여기에다가 만들었다. 가장 결연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공사비용, 건물을 직접 공사한 이 공사비용은 결연성이 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간다. 물건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라는 그 결연성, 이 공사비용에 이 부동산에 결연성이 있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간다고 하실 분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가장 직접적이지 않습니까? 두 번째, 필요비용. 부동산을 보존하기 위한, 쉽게 얘기해서 부동산을 사용하고 있는데, 사용한다는 건 소유자는 제외하고 말하니까 대부분 임차인입니다. 이 필요비와 유익비에 해당하는 것들은 임차인이죠. 그 건물 주인이 아닌 그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전세권자나 또는 임차권자, 이런 사람들이겠죠.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자, 그럼 임차인이 부동산을 쓰는데, 사용하는데 갑자기 비가 많이 와서 배관이 터졌습니다. 배관이 터져서 이 건물을 지금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그러나 당장 빨리 이 건물을 사용해야 되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기본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가장 기본적인 기능을 하는데 가장 필요한 비용, 부동산을 보존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필요비라고 합니다. 자, 일단 응급 조치를 하기 위해서 고쳐야 되겠죠. 그리고 고치고 나서 그 배관 터진 것을 고쳐야 될 의무가 있는 소유자한테, 자, 내가 이거 고쳐서 사용했으니까 이 비용 이렇게 들었습니다. 자, 이 비용은 다시 돌려주세요, 반환해 주세요라고 청구하겠죠. 그 필요비용, 그것을 필요비용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 배관을 공사한, 수리한 이것은 그 부동산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느냐? 자, 있느냐? 자, 제 설명을 들어보면 있는 것 같죠? 누가 하든지 간에 반드시 고쳐야만 되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물의 시설, 반드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비용, 부동산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겠죠. 네,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그때 투입되지 않았다면 건물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그 가지고 있는 가치를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유익비. 필요비에서 조금 더 나아간 것. 없어도 되긴 하지만 있으면 부동산의 가치가 굉장히 증가하는 것들. 네, 그런 것을 유익비라고 합니다. 지금도 쓸 수는 있지만 있으면 굉장히 좋아지는 거. 예를 들면 그냥 그 건물에 LPG 가스만 쓸 수 있는 옛날 시설이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도시가스로 쓸 수 있는 좀 더 유익한, 건물에 훨씬 더 유익한 어떤 시설에 들어가는 비용, 건물의 어떤 그 외장재가 굉장히 낡은 시설이었는데 굉장히 우수한 그 외관에도 좋겠지만 기능적으로 훨씬 뛰어난 어떤 외장재로 전부 교체를 했다든지, 또는 창호, 대표적인 게 창호가 될 수 있겠네요. 창호는 기본 창호는 있는데 이것을 2중, 3중 어떤 그 단열 효과가 굉장히 큰 어떤 창호, 건물의 당연히 있어야 되는 일부 시설인데 그 기능이 월등히 뛰어난 좋은 건물의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재료로 교체를 했다. 그런 것들은 유익비가 될 수 있겠죠. 물론 필요비보다는 좀 더
건물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 건물의 가치를 상승시킨 건지 아닌지 약간 주관적일 수도 있고 어느 정도 그 경계가 좀 모호한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건물의 가치를 상승시킨 것이 명확하고 그 가치가 남아있다면 이것을 유익비로 인정하고 우선적으로 배당을 해주고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자, 이래서 이 두 가지는 보통 따로 떼서 보통 그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같이 묶어서 필요비, 유익비라고 말하면서 법률적인 판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2, 3호의 경우, 자, 필요비와 유익비의 경우 보통 임차인들이 관련됐다고 했죠. 임차인의 영업을 위한, 자, 여기서 필요비와 유익비지만 자신의 영업 행위를 위해서 그 부동산 자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영업을 위한 목적의 유치권 주장은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원상회복 특약이 있다면, 자, 보통 임차인들이 계약서를 쓰고 건물을 점유하고 사용하기 전에 계약서를 쓰겠죠. 그때 보통 어떤 조항이 들어갑니까? 원상회복이 거의 들어갑니다. 물론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한 장짜리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그 양식 같은 것도 봐도 이 회복 특약이 빠져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원상 회복 특약이 있으면 유치권도 주장할 수 없다. 이건 대법원 판례에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판례고 지금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 설명드렸다시피 그 법률에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 판단한다. 자, 이 법원이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필요비와 유익비는 유치권 주장이 되지만 그 결련성을 인정할 수 있지만 특약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에 특약이 있는 경우는 이것을 유치권에서 배제시킬 수 있고, 그리고 임차인이 자기 영업을 위해서 어떤 필요비나 또는 유익비라고 주장하면서 건물의 가치를 올리는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영업을 하기 위해서 낡은 건물에 들어가서 건물을 깨끗하게 인테리어하고 외장재도 바꾸고 시설물도 바꾸고, 자, 이렇게 영업을 위해서 한 것은 이 필요비와 유익비로서 인정하지 않는다. 필요비와 유익비가 아니라기보다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유치권 주장을 할 수 없다. 자, 이렇게 결련성이 있는 것은 공사비와 그리고 건물에 들어간 필요비, 물론 특약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유익비, 이 세 가지를 결련성이 있다라고 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련성이 없는 것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결련성이 없는 것. 자, 우리가 이 유치권을 판단할 때 부동산에 관련 있는 결련성이 있다 없다. 자, 이게 굉장히 엄격하게 판단하고 했는데, 자, 그냥 얼핏 봤을 때는 부동산에 관한 어떤 당사자 간의 채권처럼 보입니다. 그런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마치 결련성이 있는 공사 비용이나 필요비, 유익비와 유사한 정도의 어떤 그 채권 관계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결련성으로 인정해 줄 수 없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보시면, 자, 권리금 반환 청구. 자, 임대인과 임차인, 자, 소유자와 임차인이 되겠죠. 자, 이들이 어떤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임차인이 영업행위를 하다가 이제 나가려고 할 때 거기에 있는 시설물 일체와 자기가 오랫동안 영업해왔던 그 부동산에 있는 단골들, 그 위치에서의 어떤 영업을 해왔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그 시설물 일체와 포함한 이 권리금. 자, 이 나가면 이 돈은 임차인이 나가면 결국 거기에 대한 어떤 시설물과 그 이익은 건물주가, 즉 임대인이 가져갈 수도 있죠. 그래서 임차인이, 자, 이 부동산에서 내가 오랫동안 장사하면서 발생한 권리금 내놔라 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얼핏 보면 그 부동산 때문에 발생한 권리금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것은 그 부동산에 관해서 직접적으로 관련된 어떤 채권 관계는 아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어떤 그 부당이득 같은 그런 채권이지, 이것이 그 부동산 자체, 공사비나 필요비 어떤 같은 그런 강한 결련성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이 권리금을 유치권으로 인정해 준다면 어떤 일이 있느냐? 자,
밑에 2, 3, 4, 5도 똑같이 다 적용되겠지만 보시다시피 자, 지금 제 설명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은 채권자 1번입니다.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은 채권자 1번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임차인은 6번째 어떤 그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임차인. 그러니까 임차인입니다. 이 부동산에 관련돼서 가장 빠른 선순위의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인데 어떤 후순위 임차인이 이 부동산에 관련된 권리금을 주장하면서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고 있는 순간 이게 이 소유자의 어떤 그 부실한 채권 관계들로 인해서 경매 진행되었다. 자, 경매 진행했습니다. 낙찰자가 이걸 낙찰 받으려고 하는데 누군가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유치권자의 어떤 그 점유권 하자로 인해서 이 낙찰자는 이 물건의 본래 가치만큼 입찰을 못한다는 것으로 이 해결을 감안해서 그 비용을 감안해서 낮게 낙찰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동산의 어떤 담보 가치의 하락을 이 6번째 채권자 임차인이 가치 하락을 시키고 있는 거죠. 유치권을 인정해 준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물론 이 1채권자의 어떤 그 채권 금액이 이 하자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다 배당을 받는다면 상관이 없겠으나 만약에 한 3분의 2밖에 못 받는 상황에서 이 유치권자까지 발생해서 이제 3분의 1밖에 못 받는 상황이 되었다. 자, 이 결연성을 인정해 준다. 여러분 같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훨씬 후에 발생한 어떤 그 권리금 가지고 이 부동산에 결연성도 없는 걸 가지고 주장하고 있으면 굉장히 억울하겠죠. 자,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됩니다. 결연성을 인정해 준다는 것은 이 나머지 이 1, 2, 3, 4 채권자들이 누가 봐도 그것은 부동산에 관해서 생긴 것은 맞는 것 같다. 그가 유치권 주장하는 것은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만큼 직접적으로 부동산에 관련이 있어야 됩니다. 이 부동산의 기본적인 시설을 유지시키는 데 들어간 필요비, 그 필요비가 투입되지 않았다면 이 부동산은 많이 망가졌을 것이고 가치가 하락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1채권자도 이 담보가치로 인해서 어떤 자신의 채권을 확보하지 못했겠죠. 필요비가 있기 때문에 그도 이 가치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인정해 줘야 된다. 그 비용만큼은 인정해 줘야 된다. 자, 이런 것들이 결연성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아무거나 다 이 부동산에 관련돼 있다라고 말하면은 이 채권자들이 이 관련된 다른 사람들에게도 피해가 갈 수가 있습니다. 결연성의 부분은 여러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부동산에 관해서 발생해야 되는 채권인데 이 권리금 같은 경우는 그 당사자 간에 있는 어떤 채권 같은 어떤 채권의 위치 정도에만 있는 것이다. 그리고 자, 두 번째 부속물 매수 촉구권. 자, 건물주 임대인이 동의를 받아서 임차인이 설치한 부속물 그 부속물을 임대차 관계가 끝나고 이것은 네가 동의해서 설치했으니까 네가 매수해라. 그 가치가 남아있다면 매수해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자, 이 부속물은 물론 부동산에 부착돼 있지만 이 부속물을 가지고 이 전체를 유치권을 주장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어떤 그런 판례가 있는 거죠. 이 부속물 매수 촉구권을 유치권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것은 법원이 일반 상식, 사회적 관념으로 판단했을 때 어떤 형평의 원리나 정의 관념 또는 신의칙으로 판단했을 때 이것은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채권자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하나 가지고 전체를 유치해서 담보 가치를 하락한다면 채권자 입장에서 용납할 수 없는. 대신에 이제 이건 어떻습니까? 여기 설명이 있는데 나중에 다 같이 설명드릴 수도 있는데 2, 3, 4. 자, 2, 3, 4 보증금 반환 청구권 그리고 매매 대금. 부동산을 사고 파는데 아직 그 매매 대금을 다 받지 않았을 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냐 이런 겁니다. 그리고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청구. 자, 이것들은 그 채권 관계에서 발생한
그 채권 관계에서 발생한 어떤 그 남아 있는 그런 아직 완전히 그 채무가 이행되지 않은 어떤 그런 상태의 채권인데, 자, 이것은 대신에 동시 이행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자, 부속물 매수 청구권, 보증금 반환 청구권, 매매 대금 채권. 자, 유치권은 인정할 수 없는데 대신에 이 아이들은 동시 이행 관계, 동시 이행의 어떤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즉, 돈을 주지 않으면 부속물을 주지 않겠다.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나는 못 나가겠다. 부동산에 계속 있겠다. 자, 매매 대금. 돈을 완전히 주지 않으면 이 부동산을 완전히 너에게 넘겨줄 수는 없다. 자, 이렇게 동시이행 관계로서 그것을 자기의 채권을 확보할 수 있다. 자, 외부에서 봤을 때, 외관으로 봤을 때는 마치 유치권과 비슷하게 보입니다. 너의 채권을, 너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나 또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 부동산에 있는 거죠. 마치 유치해서 유치권을 점유하고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외관을 보이지만 사실 그것은 유치권이라는 물건은 아니다라는 거죠. 동시이행을 주장하면서 자신의 채권을 확보하는 겁니다. 자, 그게 이 판례들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구분하셔야 됩니다. 동시이행이냐 유치권이냐. 그래서 2, 3, 4는 어떤 자기의 채권 확보를 위한 동시이행은 이행 관계에서의 어떤 권리는 인정하지만 유치권은 아니다. 유치권은 그 부동산에 결련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결련성이 없는 채권들이다. 결련성이 없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자, 하나만 예를 들어서 요 보증금 같은 경우, 자, 다시 설명드리지만, 자,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선순위 채권자인데 이 한참 후에 있는 임차인이 이 보증금을 못 받았다고 여기서 유치하고 유치권을 주장하면 이 담보가치력은 또 떨어집니다. 유치권 있는 물건은 항상 낙찰가가 낮습니다. 이거 결련성을 인정해 준다면 낙찰자는 어쨌든 이거 감안해서 낮게 낙찰받고, 낮게 낙찰받으면 이 채권자에게 피해가 들어갑니다. 자기의 그 물건, 이건 분명히 뭐 근저당 같은 물건이겠죠. 자, 이 물건보다 훨씬 후순위의 어떤 채권이 유치권을 주장하면 이 담보가치 물건에 피해를 주게 되는, 자, 이런 복잡한 어떤 그 복잡한 관계에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엄격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 엄격하게. 자, 이 엄격이라는 것은 결련성에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축 자재 대금 채권. 자, 내가 그 건물을 짓는데 건축 자재를 납품했는데 돈을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건물에 가서 지키면서 돈 달라. 내 자재가 여기 그대로 들어갔다는 거죠. 근데 그 자재의 납품이 있었다고 해서 그 건물 자체를 납품한 것은 아니다. 물론 그 자재를 직접 사용해서 건물을 지었겠지만 건물을 만드는 그 행위는 빠진, 그냥 자재 납품에 대한 그리고 받아야 되는 대금, 그러니까 자재를 주고 그리고 대금은 받아야 되는 이 채권 관계 때문에 유치권을 주장한다는 것은 안 된다. 결련성이 없다라고 그렇게 대법원은 또 판단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아까 위에서 살펴본 공사비, 필요비, 유익비와 어떤 유사한 형태를 보이면서 그 외관을 만들고 있다. 따라서 자, 이런 것들이 경매 물건이 나오면 그가 주장하는 것이 어떤 채권 때문에 주장하는가, 그것을 유치권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없는가의 판단은 반드시 낙찰자가 어느 정도 하고 입찰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건 당연하겠죠. 자, 낙찰자, 입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유치권 주장자가 요구하는 그 채권이 결련성이 있는가 없는가, 법원은 엄격하게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안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를 잘 구분하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결련성 부분은 유치권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따로 빼서 한번 제가 수업을 해드렸습니다.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지만 그렇지만 늘 관심을 가지고 시청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